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제 의견을 다시 달아드리는 리플디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댓글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SY다크32님이 길거리 중계 시민운동가 김영환 편 두 편을 보고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먼저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의 책을 보면 김일성 본명이 김성주이고 실제로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이도 김성주로 김일성과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지 당시 기록이 정확히 남겨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름의 한자가 오기가 돼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김일성으로 둔갑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김성주라는 사람이 두 명이었고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김일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환 대표가 북한 방문 시에 김일성에게 직접 들었던 항일운동 과정과 당시 시대 비교적 생생한 묘사를 들었다는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김영환 대표는 실제로 김일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김일성은 30년대 일을 자세하게 기억한다며 기억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김일성이 실제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했던 누군가에게 소상히 전해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 반드시 사실관계 간에 모순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합당하지 않은 듯 보인다. 둘째, 김일성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성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하루키 교수의 주장은 틀리고 실제로 동명이인인 김성주는 없으며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정설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만주에 김성주인 사람이 여러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나TV에서도 왕왕 장원재 박사가 하루키 교수의 주장을 말 그대로 소개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 장 박사 본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일성이 어느 정도 항일운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마적대 수준의 항일운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일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치적, 사회적 원대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잘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시에 빨치산들의 행동, 그러니까 산중에서 생활하던 분들의 생활은 매우 흡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풍찬 노숙을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때의 경험, 그러니까 산속에서 풍찬 노숙을 한 경험 자체는 김일성이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라는 사람이 쓴 남부군에도 지리산 말하자면 공비들에 대한 묘사가 생생한데 그때의 생활도 김일성이 만주에서 했다는 생활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 김일성이 반일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마적단급 활동이었느냐 아니면 정치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칼로 부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적단 비적질을 했더라도 일제에 대한 울분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뜻이 원대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한 도둑질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김일성이 가장 내세우는 전투가 1937년 6월에
보천보 습격 사건이죠. 이른바 김일성이 동북 항일연군 제6사장으로 참전한 전투다라고 하는데, 통일이 되면 사실 제가 여기 보천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기를 성지라고 해서 성지 순례 비슷하게 주민들을 동원한다는데 심산유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삼수갑산 어딘가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무엇이 중요하다고 일제가 그렇게 수비를 튼튼히 했겠으며 무슨 인력과 물자가 왕성하게 오가던 곳이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2살박이 어린이 하나, 또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봤던 동네 주민 하나 등등이 사망을 했고, 일본 경찰도 유명을 달리한 걸로 기록에 나오는데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당시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민족지 이 보천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들어와서 무언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까지 역사를 바꾼 거대한 물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간에서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다, 이거는 확인이 됐죠.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고 그 기동주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분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인 이름이어서 당시 만주지방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온 기병대를 데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 이런 그 설화적인 민담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종교적 구원처럼 불리던 이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생년월일이 언제냐, 이것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아까 제가 남북은 말씀드렸는데요. 남북은의 수장 이현상, 이현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시신, 이현상을 살해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현상의 시신이 맞느냐,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상은 그때 홍콩제 리복 농구화를 신고 다닌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시신에 리복 농구화가 신겨져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100% 특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시신을 서울에 있는 안암동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현상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0년대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신원을 특정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른바 그 김일성, 동북아의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분이야말로 김일성 장군이 아니겠는가라고 믿었던 신화적 상상력과 믿음과 가장 근거리에 있던 인물로 김경천 장군을 꼽습니다. 본명은 김광소고요. 1888년에 낳고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경천 장군은 일본 육사 기병과를 졸업하고 일본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요. 1919년 도쿄 YMCA에서 28 독립선언, 그러니까 3.1운동 불과 몇 주, 3주 전이죠. 28 독립선언이 있고 나서 탈영을 하고 6월에 지청천 장군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하고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합니다. 김경천, 지청천, 신동천 세 분을 당시 우리 한인들은 남만주 삼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분이고요. 잠깐 옆길로 세자면 이 신흥무관학교는 아마 오늘 경희대로 학맥이 이어졌을 겁니다. 경희대가 경희대로 이름을 확정하기 전까지 썼던 이름은
신흥대학교니까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은 1912년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94년에 사망을 했죠. 김일성이 진짜 항일투쟁의 리더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SY다크32님이 남겨주신 그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가 있고요. 또 서대숙 교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책도 있죠. 또 이종석 교수, 이런 분들이 김일성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거나 본명이 김성주이든 아니든 항일 투쟁에 있어서 당시 리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대편에서 김일성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서대석, 와다하루키, 이종석 이런 분들이 정치적이다, 뭔가 편견이 깃든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일성 가짜설은 아시아투데이의 최영재 기자가 최근에 종북의 뿌리 김일성 바로 알기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조선대 교수 호동찬 교수도 김일성 가짜설에 무게를 실는 분입니다. 여기서 조선대는 광주의 조선대가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대학 조선대입니다. 저는 런던대 도서관에서 일본 조선대가 간행한 한글 서적, 일본 서적, 이른바 우리 역사책,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이 통사를 한번 떠들어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찮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연표에 작은 글씨로 나오고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커다란 글씨로 붉은색으로 강조해서 쓴 게 강반석 탄생,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탄생,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로 평가가 되어 있더군요. 허동찬 교수의 저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성대 이명영 교수의 노작 김일성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명영 교수의 김일성 열전이 이 논쟁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숙 교수나 와다 하루키, 그리고 이종석 같은 분들은 이명영 교수에 대해서 자료의 취사 선택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 모순이 이분들의 주장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펴낸 어떤 자료는 사실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일제가 펴낸 또 다른 자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가 펴낸 공개적, 비공개적 비밀 자료 전부를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 전부가 다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김일성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좀 보입니다. 학자적 태도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대 교수를 지내셨던 이명영 교수의 김일성 열전 한번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완중님께서 긴급진단 북한 붕괴 대한민국 독자 핵개발이 답이다, 이영작 박사편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우리도 핵 보유해야 한다. 일본 아베 수상을 보면 독도를 무력으로 획득하려 획책하고 있고, 차후 100여 년 지나면 우리 인구가 현재의 5분의 1로 줄게 되어 나라 지킬 젊은이가 없는 실정이다. 반드시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제지만 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그에 따른 새로운 응전 방법이 나올 테니까요. 예를 들어 석유가 앞으로 몇 년 쓸 것밖에 안 남았다, 이런 기사들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20년 전, 30년 전이나 뭐 우리가 몇 년 쓸 수 있다라는 분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기술 개발이 돼서 그 전까지는 채굴 비용이 많이 들던 이런 유전을 이제 경제성을 가지고 채굴할 수 있게 됐다. 요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는 경제성 없던 유전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측했던 석유 에너지의 증가 추세가 좀 둔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그에 맞는 대응책, 적응력 이것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한중님께서 지적하신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 지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자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김영준님이 베나TV 장원재의 길거리 중계 박선영 전 국회의원 국군 포로 생환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은 편에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박선영 의원님 정말 대단한 일 합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셔서 입법을 해주세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인품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에 남겼던 영상인데 이렇게 새로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박선영 의원께서는 국군 포로 생환을 위해서 지금도 열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인터뷰 한번 꼭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은 국회의원 다시 할 생각은 없다. 불변이다라고 하시네요. 몰라 수다 북한 수다 120회 동성애 북한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편 장순창님께서 잘 보고 있는데 제발 주제 좀 가려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주제가 너무 많은데 동성애가 뭡니까? 격이 떨어져서 안 보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다만 저희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문화적인 격차가 나는 부분은 뭘까?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소한 점은 뭘까? 이 점을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탈북자들과 제가 이거를 다루어 보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성애 주제를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었으니까 저희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 베나TV니까요. 다만 저희는 대한민국과 북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사회의 정말 모든 면을 가급적이면 다 한번 비춰보고 싶다. 즐거운 면도 있지만 불쾌한 면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거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를 한번 다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자기훈육법 42회 말하기 방법편에 제이돌리오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도구로서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그 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단순히 무섭고 아픈 말을 삼가하며 조심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것으로 말이란 것이 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사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해 더욱 깊은 고찰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가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도 저희가 특정인 개개인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건네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 조금 더 길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훈육법은 최근에 2016년의 화두 그리고 21세기의 화두가 된 자기 성찰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또 일반적인 내용이 되고 말하는데요. 예의와 도리를 다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자기 훈육법입니다. 마음 운동.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마음 운동을 하고 어지간하는 일에는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로바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자기 훈육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베나TV가 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